예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는 신비로운 기운의 교환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불교 경전에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특별한 영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대지도론에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째서 유독 이 6생명만이 수많은 고승의 가르침에서 특별히 강조되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전설처럼 신비로운 존재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수많은 생명 가운데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당나라의 고승 현장 법사는 대당서역기에서 기이한 현상 하나를 묘사했습니다. 누군가 이 생명들을 해치면 반드시 불가사의한 인과응보가 뒤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불교의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신비의 장막을 걷어냈을 때 우리는 아마 자비와 인과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을 어기 늙은 회화나무 아래 이른이 넘은 이 노인이 도리자에 앉아 주위에 모여든 아이들에게 젊은 시절 겪었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어느 여름밤이었지. 내가 갓 20살이 되어 도시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할 때였어. 그날 고향 집에 다니러 왔다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땐 이미 한밤중이었지. 달빛이 물처럼 쏟아지는데 문득 내 손바닥보다 더 큰 두꺼비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 꼼짝도 않고 있는 게 보였어. 피부에는 황금색 반점이 박혀 있었지. 이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마치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 말했습니다. 당시 나는 혈기왕성해서 그깟 동물이 길을 막는 게 거슬렸어. 곁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그대로 던져버렸지. 돌에 맞은 두꺼비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더니 이내 길가 풀숲으로 천천히 기어가 사라졌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 가 잠을 잤지.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낡은 뒷담이 아무 이유 없이 무너져 내렸어. 더 이상한 건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 집에는 곳간에 물이 차고 돼지우리에 불이 나고 우물물이 썩는 등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지. 마을의 장도사가 와서 보더니 내가 땅의 주인을 다치게 해하늘의 법도를 어겼다고 하더군. 중국의 오랜 민간 신앙에서 두꺼비는 부와 안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몸에 금색이나 붉은색 반점이 있는 두꺼비는 집을 지키는 영물로 생각됩니다. 그것들을 해치는 것은 수호신을 내쫓는 것과 같아 집에 자연히 불운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흔치 않은 사례가 아닙니다. 중국 농촌의 민간 설화를 살펴보면 두꺼비를 해쳐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야기의 세부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핵심 줄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특별한 두꺼비를 해친 후 당사자의 가정은 재물 손실, 집안의 불화 등 일련의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장도사는 내게 집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향 3개를 피운 뒤 달을 향해 3번 절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라고 했어.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집안의 괴이한 일들이 정말로 멎었지. 셋째 날 아침 그릇에 담긴 물이 옅은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릇 가장자리에는 작은 두꺼비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어. 그 후로 이 노인의 집 앞에는 여름마다 두꺼비들이 찾아왔고 그의 집안도 점차 가난에서 벗어나 마을에서 가장 먼저 부유해졌습니다. 민속학자 조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두꺼비는 세계 여러 문화에서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신화 속달에 사는 두꺼비나 서양 전설에서 보물을 지키는 두꺼비 모두 이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특별한 감정을 반영합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두꺼비는 실제로 논밭의 수호자입니다. 성체 두꺼비 한 마리는 하룻밤에 수십 마리의 해충을 잡아먹어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옛 사람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두꺼비가 농업에 끼치는 보호 효과를 발견하고 이를 신성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두꺼비 피부 분비물에는 다양한 생물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약물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생태적 가치와 잠재적 의학 가치가 바로 옛 사람들이 두꺼비를 영물로 여긴 객관적인 바탕이었을지 모릅니다. 북방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 은퇴한 장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고 평생 과학을 신봉하며 이른바 미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경험 한 번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0년 겨울이었습니다. 장 교수는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선가 제 베란다로 들어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의 눈은 보기 드문 호박색이었고 눈빛에는 동물을 넘어선 지혜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장 교수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검은 고양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검은 고양이는 종종 마술이나 불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동양의 전통에서는 일부 고양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어 음과 양의 세계를 잇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를 내며 고양이를 쫓아냈고 심지어 책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고양이는 날렵하게 피했지만 떠나기 전 저를 돌아보았죠.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일종의 연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장 교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집 안의 시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전자제품이 저절로 켜지거나 꺼졌으며 밤에는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사흘 연속으로 죽은 아내가 침대 발치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장 교수의 이성적인 세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리학자로서 그는 전자기장 간섭, 심리적 암시, 환경 요인 등 다양한 과학 이론으로 이 현상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그는 주류 과학이 배제해온 가능성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아침, 책상 위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책상 한가운데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고양이 발톱 자국 몇 개가 나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저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 교수는 민속을 연구하는 오랜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동료는 많은 문화 전통에서 검은 고양이가 음과 양의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여겨지며 특히 눈 색깔이 특이한 검은 고양이는 더욱 그렇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죽은 가족의 영혼에 이끌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동료의 조언에 따라 베란다에 우유 한 접시와 사과의 말을 적은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 검은 고양이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우유를 다 마신 뒤, 고양이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장 교수는 회상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무언가 전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양이는 아내의 사진 액자 앞으로 다가가 발로 가볍게 액자를 건드렸습니다. 액자 뒤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쓴 편지였죠. 아내가 몰래 후원하던 한 가난한 학생의 사연이 담겨 있었고, 제가 그 아이의 학업을 계속 도와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행한 후, 이상한 일들은 멈췄고 그 검은 고양이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아내의 기일이 되면 장 교수는 창밖에서 호박색 눈동자 한 쌍이 잠시 조용히 지켜보다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장 교수의 이야기는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물 행동학자 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의 감각은 실제로 인간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그들은 초음파를 들을 수 있고 자외선을 볼 수 있으며 후각도 인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고양이의 뇌 구조는 인간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감각 능력을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한 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동물은 실제로 지자기장 변동, 기압 변화, 심지어는 아직 과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특정 에너지장과 같이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동물의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장강 중하류의 많은 어촌에는 백로에 관한 금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부들은 이 우아한 물새가 물의 신이 보낸 사자로서 인간이 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감독한다고 믿습니다. 백로를 해치면 가볍게는 어획량이 급감하고 심하면 홍수나 신변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65살의 어부왕 노인은 이 전설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20년 전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세 척의 어선과 두둑한 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지. 왕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르신들이 겁주려고 하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어. 어느 해봄 내 양어장 가에 백로떼가 둥지를 트는 걸 봤어. 내 물고기 치어를 먹어치울까 봐 걱정돼서 사람을 시켜 둥지를 부수고 새총으로 2마리를 쏘아 죽였지. 그날 밤 왕 노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노인이 침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전령을 해치고 물의 균형을 어지럽혔다. 물은 만물을 낳으니 마땅히 경외해야 할 것이다. 왕 노인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 널리 퍼져 후손들에게 자연 존중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조차 백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며 문화적 유전자에 뿌리내린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마을의 늙은 어부들은 백로가 물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백로가 서식하는 어장은 보통 물고기가 풍부하고 수질이 맑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생태적 관찰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데 백로는 실제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역을 선호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수역 생태계가 양호하다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 날에도 사람을 시켜 남은 백로들을 쫓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세 척의 어선은 갑작스러운 폭풍에 모두 침몰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폭풍이 마치 그의 어선만을 노린 듯 다른 어부들의 배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왕 노인의 양어장에는 계속해서 물고기 질병이 발생했고 투자한 치어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는 빚을 내어 어선과 치어를 다시 마련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시장 가격이 폭락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우리 집 우물에도 문제가 생겨 물이 탁해지고 때로는 핏빛을 띠기도 했다는 거야. 마을 어르신들이 그러더군. 백로의 피가 우리 집 수원을 물들인 거라고. 궁지에 몰린 왕 노인은 근처 사찰의 법사를 모셔왔습니다. 법사는 그에게 동아시아 문화에서 백로가 청렴과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물가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건강의 지표이자 민간에서는 물의 신이 인간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보낸 사자로 간주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법사의 지도에 따라 왕 노인은 원래 백로가 둥지를 틀었던 자리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맑은 물과 곡물을 바치며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석 달 후 백로들이 다시 그의 양어장을 찾았고 기적처럼 그의 어업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학자 서 교수는 수년간 습지 생태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로는 습지 생태계의 건강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들은 주로 작은 물고기, 양서류, 곤충을 잡아먹으며 특정 종의 개체 수를 조절하여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백로를 대량으로 쫓아내거나 사냥하는 것은 실제로 수역 생태 균형을 파괴하여 특정 해충이나 유해 생물이 대량 번식하게 하고 이는 결국 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백로와 같은 물새의 배설물은 질소와 인이 풍부하여 수생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수역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한다고 지적합니다.
옛 사람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이러한 연관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비록 현대 생태학 이론은 몰랐지만 모래 신의 사자라는 형태로 이러한 생태적 지혜를 기록하고 전승한 것입니다. 화북 평원의 많은 농촌에서는 거미를 길한 상징으로 여기며 특히 문틀이나 창문 근처에 집을 짓는 거미를 더욱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문 앞에 거미가 집을 지으면 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41세의 사업가 유 사장은 기이한 경험을 겪고 나서야 이 속담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 사장은 회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문틀에 황금색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미줄은 수정처럼 투명해 보였습니다. 전통관념에서 금색이나 노란색 거미는 특히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그들이 짓는 거미줄은 사방의 재물을 끌어모으는 재물 그물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 사장은 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서류철로 바로 쳐서 죽이고 거미줄도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이 그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며 무언가 말하려다 마셨죠.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거미는 세계 각지 문화에서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근면과 인내의 상징이었고 아프리카 일부 부족의 전설에서는 지혜의 화신이었으며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종종 부와 행운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공감대는 인류가 이 특별한 생물에 대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졌음을 반영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미는 실제로 생태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거미 한 마리는 1년에 수백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는데 그 대부분은 모기, 파리, 그리고 일부 농업 해충과 같이 인간에게 해로운 종입니다. 화학 살충제가 없던 고대의 거미의 이러한 생태적 역할은 인류의 생활과 농업 생산에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유 사장의 회사는 연이어 좌절을 겪었습니다. 핵심 고객이 갑자기 계약을 위반했고 은행 대출 신청은 거절되었으며 심지어 사무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중요한 서류가 손상되었습니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며칠 연속으로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저는 수많은 가는 실에 얽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항상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압박감에 시달리던 유 사장은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민간 전통에서 거미는 재물운의 상징이며 특히 사람의 거처에 스스로 찾아와 집을 짓는 거미는 재물을 가져다 주러 온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미는 복이 드문 길한 존재로 그것을 해치면 불운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무실 문틀에 작은 거미 문양을 걸어 거미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유 사장을 놀라게 한 것은 사흘 후 이전과 매우 흡사한 황금 거미가 정말로 같은 위치에 나타나 다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그는 방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역이 청소되지 않도록 일부러 보호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거미가 다시 나타난 바로 그날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투자금이 마침내 들어와 회사에 급한 불을 껐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회사 업무는 급성장하여 여러 대형 고객과 계약을 맺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생물학자 왕 교수는 이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거미가 특정 위치에 집을 짓는 것은 보통 기류 패턴, 조명 조건, 습도, 먹이 공급원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거미가 살기에 안정적이고 적합한 공간은 종종 인간이 활동하기에도 건강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관련성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왕 교수는 또한 거미가 환경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며 일부 종은 심지어 날씨 변화나 자연재해를 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민감성은 그들의 생존에 핵심적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거미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실제로 어떤 환경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인간의 삶과 재산 안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중국 남방의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야생 사슴을 산신의 화신이나 사자로 여기며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야생 사슴을 사냥하는 것은 살림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산신의 벌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은퇴한 사냥꾼 진 노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50여 년 사냥 경력 동안 그는 눈에 띄는 거의 모든 야생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오직 야생 사슴에 대해서만 그는 시종일관 경외심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18살 때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사냥총을 훔쳐 산에 올랐지. 전설 속의 금빛불 사슴을 사냥해서 내 용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진 노인은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희귀한 사슴으로 뿔에 금색 무늬가 있어서 그 뿔을 얻는 자는 산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지. 혈기왕성했던 젊은 진 노인은 산속에서 사흘 밤낮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달 밝은 밤에 전설의 금빛불 사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자태에 다 자란 수사슴이었고 뿔에서는 정말로 금빛 광채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20m도 채 안 되는 곳에 서 있었어.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내가 총을 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 나는 사냥총을 들어 올렸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방아쇠를 당겼어. 총소리가 울린 후 금빛불 사슴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진 노인은 흥분해서 달려갔지만 사슴이 죽지 않고 다리만 다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사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금색이었고 땅에 떨어지자마자 작은 금색 꽃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슴은 중국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대 복록자의 갑골문 형태는 바로 사슴의 형상으로 부와 관직을 상징했습니다. 도교 전통에서는 흰 사슴이 신선의 탈것으로 여겨지며 장수와 영성을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야생 사슴이 민간 신앙에서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갖게 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슴은 산림 생태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먹이 습관은 식물 분포와 재생에 영향을 미쳐 숲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슴의 사라짐이 이미 산림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는 숲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멍하니 있는 순간 사슴은 몸부림치며 일어나 절뚝거리며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어. 비록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그 금색 꽃을 주워 아버지께 자랑하려고 집으로 가져갔지.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 노인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가 잘 아는 산길이었지만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방에서 사슴의 슬픈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소름이 돋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산속에서 꼬박 사흘을 헤맸어.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마침내 그 금빛불 사슴을 다시 보았지. 그것은 멀리서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했어. 진 노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사슴을 따라갔고 정말로 산에서 내려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그를 위해 혼을 부르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산에서 조난당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산에서 가져온 금색 꽃이 어느새 평범한 들꽃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사냥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품으로 분해되어 배낭 속에 흩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야생 사슴을 사냥하지 않았어. 진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금빛불 사슴은 산신의 아들이 환생한 것으로
70년에 한 번씩 나타나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 행운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런데 나는 하마터면 그것을 죽일 뻔했던 거야. 이상하게도 진 노인은 그 경험 이후 사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뿔이 있는 사슴은 절대 사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임업 전문가 이 박사는 야생동물 행동을 수년간 연구했으며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수사슴은 번식기나 영역이 위협받을 때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비정상적으로 용감하거나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빛 뿔에 대해서는 특정 곰팡이나 조류가 사슴뿔에 자라면서 특정 빛 아래에서 금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경험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공간인지 장애일 수 있으며 이는 야외 생존 상황에서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 역시 과학적 설명이 진 노인의 경험의 모든 세부 사항, 특히 금색꽃과 사냥총의 신비한 분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현상들은 확실히 현재 우리의 과학적 이해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연구가 더 완전한 설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화중 지역의 시골에서는 우물가의 개구리를 수원지의 수호자로 여깁니다. 민간 전설에 따르면 이 개구리들은 가뭄과 홍수를 예견하고 수량을 조절하며 용왕이 인간 세상의 물 사용을 감독하기 위해 보낸 사자라고 합니다. 니를 해치면 가볍게는 집안의 우물이 마르고 심하게는 홍수나 가뭄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올해 68살의 마을 의원인 유 할머니는 젊은 시절 우물과 개구리와 관련된 기이한 일을 겪었습니다. 1970년대 어느 여름이었어요. 제가 막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진료를 시작했을 때였죠. 유 할머니는 회상했습니다. 저희 집 뒤뜰에는 수질이 특히 좋은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그해 여름, 우물가에 갑자기 많은 개구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등껍질에 왕, 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무늬가 있는 아주 큰 개구리도 있었죠. 현대의학 교육을 막 접한 유 할머니는 전통 미신을 비웃으며 개구리가 모이는 것은 정상적인 생태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빨랫감을 안고 우물가로 갔을 때 그 자 개구리가 우물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개구리가 우물에 뛰어들어 수원을 오염시킬까봐 빨래 방망이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개구리가 우물에 빠질 때 마치 사람 말처럼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죠. 개구리는 세계 각지의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국 전통 설화에서도 개구리는 비와 관련이 깊은 동물로 묘사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에 매우 중요했으며 개구리는 특별한 생리적 특성 덕분에 기상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개구리의 피부는 투과성이 높아 환경으로부터 직접 수분과 산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습도, 기압, 수질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또한 개구리의 고막은 저주파 진동을 감지할 수 있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옛 사람들이 개구리를 수원지의 수호자나 날씨 예보관으로 여긴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날 밤, 유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청색 옷을 입은 노인이 그녀의 침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수원지의 사자가 너에게 해를 입었으니 이 우물은 더 이상 너희 집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 할머니가 일어나 물을 기르러 가보니 우물물이 심하게 탁해져 있고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지하 수원을 쓰는 이웃집 우물은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유 할머니는 수리 전문가를 불러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그녀의 가족은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생활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우물을 청소하고 새 물을 채워 넣었지만 물은 금세 다시 변질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이건 우물용이 노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물용은 우물물의 수호신이고 개구리는 그 사자라는 겁니다. 저는 잘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어르신들 말씀대로 우물가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매일 맑은 물과 채소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지 1회째 되는 날, 등에 우왕, 자 무늬가 있던 그 개구리가 다시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유 할머니는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우물가에 작은 돌구를 만들어주어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가니 우물물이 이미 맑아져 있었고 예전보다 더 달콤하기까지 했어요. 그 후로 우리 집 우물물은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았고 큰 가뭄이 들었을 때도 마른 적이 없었죠. 수생생물학자 장 박사는 유 할머니의 경험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개구리는 수질의 천연 지표입니다. 우물가에 개구리가 서식한다는 것은 보통 수질이 좋고 환경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구리의 실종은 수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장 박사는 개구리의 피부 분비물에 다양한 항균, 항진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질들이 물속에서 특정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생물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구리의 존재가 실제로 우물물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물물 수질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 장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미생물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나중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구리가 돌아오면서 그 분비물이 수질 악화를 유발하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생물학자조차도 유 할머니의 경험의 모든 세부 사항, 특히 신비로운 우왕, 자 개구리의 두 번의 출현과 그것이 우물물 수질과 맺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학적 설명 외에 어쩌면 다른 차원의 연결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6동물의 영험함은 보통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신의 사자이거나 자연의 수호자이며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힘과 그들을 해치면 왜 응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생명들을 존중하여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는 전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현대 과학이 이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신비로운 동물들 뒤에 숨겨진 더 놀라운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단순히 과학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6동물은 확실히 보통의 생물을 뛰어넘는 특성을 보입니다.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많은 동물의 감각 능력은 인간을 훨씬 능가합니다. 뱀은 적외선 복사를 감지하고 새는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하며 일부 곤충은 지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옛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영적인 표현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설명이 이 동물들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모든 차원을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험한 동물들과 접촉한 여러 경험자들은 일반적인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묘사했습니다. 화동사범대학의 정 교수는 민속학을 40년간 연구하며 동물 응보에 관한 수천 개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들이 표현 형식은 각기 다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동물을 해친 뒤의 부르는 대개 그 동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사는 동물을 해치면 수해를 입고 집을 지키는 동물을 해치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패턴화된 인과관계는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패턴들이 전 세계 각지의 문화에서도 대응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서로 문화적 교류가 전혀 없었던 지역에서도 말이죠. 더 깊은 연구에 따르면 이 6동물은 모두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꺼비는 해충을 통제하고, 고양이는 설치류를 잡아먹으며, 백로는 수질을 정화하고,
거미는 곤충 수를 조절하며 사슴은 식생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개구리는 수역 건강을 유지합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은 실제로 장기적인 환경적 이익을 가져오며 그들을 해치는 것은 생태계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인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옛사람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이러한 연관성을 발견하고 응보라는 형태로 이를 전승하여 이 생태적 지혜가 대대로 이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동물에 대한 경외심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공작이 신성한 새로 여겨지고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는 고양이가 신으로 숭배받았으며 북미 원주민은 독수리와 곰을 존경했고 북유럽 신화에서는 까마귀가 오딘의 사자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간의 유사성은 인류가 특정 동물에 대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공동의 생존 경험과 관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대 과학 연구가 점차 많은 전통 신앙 속 합리적인 요소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두꺼비 피부 분비물에는 실제로 다양한 약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항암제 개발에 사용되고 있으며 검은 고양이의 야간 시력은 실제로 인간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로의 먹이 습관은 실제로 수역의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난징대학의 인류학자 이 교수는 전통 신앙은 종종 현대인들에게 단순히 미신으로 분류되지만 깊이 연구해보면 많은 전통 금기들이 실제로는 선조들의 자연 법칙에 대한 소박한 인식을 담고 있으며 단지 신비화된 형태로 표현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 학제 간 연구는 영험한 동물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일부 동물의 체내 생체 전기장이 인간과 특별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의 진 박사는 모든 생명체는 미약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며 이 전자기장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의 생체 전기장은 특히 강력하거나 인간의 생체 전기장과 특별한 공명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생물학적 기초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초기 실험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람이 특정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일부 동물, 고양이, 새,이 명백한 행동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반적인 감각을 통해 이러한 감정 변화를 감지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영향이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동물의 존재 또한 인간의 생체 전기장에 영향을 미쳐 감정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왜 특정 동물을 보호하면 행운이 따르고 그들을 해치면 불운을 초래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 박사는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암시가 아니라 생물 에너지 차원에서의 실제 상호작용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영험한 동물들을 특별히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진 노인처럼 금빛불 사슴과의 기이한 만남 이후 사냥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씨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천시를 아는 능력을 얻게 되어 훗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류 할머니는 우물과 개구리를 존중한 후 집안의 우물물이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을 만져보는 것만으로 그 순도를 판단하고 심지어 지하 수맥의 흐름까지 감지하는 특별한 물 감각을 개발하여 마을 사람들이 여러 곳의 양질의 수원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과학적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자연을 존중함으로써 얻게 된 일종의 보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칭화대학의 왕 교수는 전통 생태 지혜를 수년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이른바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특정 환경 및 생물과 오랫동안 상호작용하며 개발한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드물어진 것은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과 전통 속 영험한 동물들과의 접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 도시 환경에서도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응보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직 직장인 장 씨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아래에 눈 색깔이 다른 특별한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웃들은 모두 그 고양이를 좋아해서 자주 먹이를 주었죠. 하지만 새로 온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양이가 단지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고양이 포획 작전을 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장 씨가 직접 그 고양이를 관리사무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숨을 쉴 수 없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녀의 삶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새로 산 차가 이유 없이 불에 탔으며 심지어 수술이 필요한 건강 문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저희 집 전자제품이 특히 밤에 자주 고장 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져 화면이 지지직거리고 이상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장 씨는 보내졌던 그 고양이를 찾아 나섰고 고양이가 동물보호소로 보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입양 가정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임시로 보호했습니다. 고양이를 다시 데려온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멈췄고 일과 생활도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어떤 동물들은 정말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중국 민속보호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고도로 현대화된 도시에서도 특정 동물이 영험함을 지녔다는 믿음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도시 거주자의 40% 이상이 고양이, 제비, 거미 등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동물을 해치는 것을 피한다고 인정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응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통 문화 속 영험한 동물에 대한 경외심은 현대의 환경보호 이념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둘 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고 생명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 종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베이징 사범대학의 환경윤리 전문가 전 교수는 현대 환경운동은 과학적 이성을 강조하는 반면 전통 문화는 도덕감과 신비로운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전통 문화 속 응보 관념은 초기 환경윤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태 균형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일부 환경단체들은 전통 문화 요소를 환경교육에 접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난의 한 습지 보호 프로젝트에서 직원들은 단순히 백로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는 대신 지역 전통 속에서 백로가 물의 신의 사자로 여겨지는 이미지를 결합하여 주민들의 습지 보호 참여 의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과학적 가치관과 문화적 가치관이 결합될 때 환경보호 활동은 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전 교수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가 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통 지혜에서 감성적인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융 심리학이 제시한 집단 무의식 이론은 영험한 동물 현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개인을 초월하는 집단적 기억과 상징 체계가 존재하며 특정 동물 이미지는 이 차원에서 원형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물학자 루퍼트 셸드레이크가 제안한 형태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생물의 형태 발달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비물질적인 정보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장은 같은 종의 개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을 연결하여 일반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정보망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푸단대학의 학재간 연구원 조 박사는 만약 이러한 이론들이 사실이라면 일부 동물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감각 경로가 아닌 이러한 정보장을 통해 인간과 특별한 정신적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정 동물의 출현이 예언으로 간주되고 그들을 해치는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이러한 이론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과학과 전통 지혜 사이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으며 과거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민간 신앙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스미스는 그의 저서 동물과 신성함에서 현대 사회는 미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모든 전통을 성급히 버리려 하지만 그 전통 속에 담긴 소박한 지혜를 간과하고 있다. 생태 위기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는 선조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했던 지식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 6 영험한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금기는 현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비를 보호하면 농업 해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고양이의 존재를 존중하면 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백로를 보호하면 수역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거미줄을 남겨두면 모기와 벌레의 괴롭힘을 줄일 수 있으며 야생 사슴 사냥을 금지하면 숲 생태계를 유지하고 개구리를 보호하면 수질 정화에 이롭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 지혜의 융합은 과학을 존중하면서도 감성과 문화적 차원을 무시하지 않는 새로운 생태관념, 즉 종합적인 이해를 낳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속의 이 영험한 동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수성 난징에서는 수호자라는 이름의 한 민간 단체가 도시 속 영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 녹지 공간에 두꺼비와 개구리를 위한 작은 서식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이 동물들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 동물들이 전통 문화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체 설립자 이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꺼비 한 마리가 1년에 수천 마리의 모기를 먹고 거미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파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조상들이 이 동물들을 귀한 존재로 여겼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윈난의 일부 시골에서는 지방정부가 전통 문화와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생태문화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특정 동물 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화 전통과 민간 지식도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보호 접근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왕 여사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동물 자체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 동물들이 상호작용하며 쌓아온 지혜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호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입니다. 생태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통 속 영험한 동물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두꺼비를 만나면 정원이나 베란다 구석에 작은 습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들은 모기와 다른 해충을 제어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들의 독립적인 성격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는 없지만 쫓아내거나 해치지 마세요. 백로와 같은 물새를 보면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고 놀라게 하지 마세요. 여건이 된다면 습지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발견하면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석이라면 그대로 두세요. 그것은 자연적인 해충 방제 장치입니다. 산림에서 야생 사슴을 만나면 거리를 유지하고 쫓아가거나 먹이를 주지 말고 야생성을 유지하게 하세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면 자연의 기상 예보로 여기고 동시에 주변 수원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베이징 대학의 환경윤리 교수 장 박사가 말했듯이 과학적 관점에서든 문화적 전통에서든 이 동물들을 존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능한 응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생명들을 대하는 방식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품격을 반영합니다.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이 동물들은 그들의 생태적 가치 외에도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끈이며 전통 지혜의 전달자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칭화대학 문화유산연구센터의 주 교수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전통적인 동물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귀중한 문화 자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대한 망의 일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기초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전통 신앙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동의 금기와 신앙 체계는 행동 규범을 형성하고 집단 내부의 조화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 영험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명절 축제, 민속 예술,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며 대대로 전해지는 문화적 기억이 됩니다. 문화인류학자 유 교수는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파편화된 소통은 전통적인 서사 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영험한 동물에 관한 민간 지식을 보호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류의 정신적 고향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라고 관찰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은 문화가 부여한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종종 더 강한 심리적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동물이 영험함을 지녔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종 자연환경에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며 환경보호 의식이 더 강하고 일반적으로 더 낮은 불안 수준과 더 높은 심리적 회복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오 박사는 어떤 면에서 영험한 동물 신앙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화해하는 길을 제공합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신앙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닻을 제공하여 자신이 고립무원의 개체가 아니라 더 큰 시스템의 일부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자연재해나 환경위기에 직면했을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동물 신앙을 유지하는 공동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더 강한 공동체 회복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 발전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증명된 많은 과학 현상들이 과거에는 미신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영험한 동물에 대한 전통 신앙은 아마도 현대 과학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자연 법칙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학제간 연구팀은 최근 전통 문화 속 영험한 동물 관념이 특히 생물 감지, 환경 모니터링, 생체 모방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 연구 방향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꺼비와 개구리의 환경 독소에 대한 민감성은 이미 생물 지표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거미줄의 원리는 신소재 과학에 영감을 주고 고양이의 균형 감각과 야간 시력은 로봇 설계에 영감을 제공하며 사슴뿔의 재생 메커니즘은 재생의학 연구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미래의 과학은 아마도 옛 사람들이 말한 영험함이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생물학적 능력이나 생태적 관계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베이징대 연구팀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초자연적 현상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열린 마음으로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 속 응보라는 개념은 현대적 맥락에서 생태적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이며 어느 한 지점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인간 사회에 피드백됩니다. 환경윤리학자 양 교수는 소위 영험한 동물을 해치면 응보를 받는다는 것은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생태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힘의 처벌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자기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두꺼비를 대량으로 사냥하면 해충이 증가하여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양이를 쫓아내면 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백로를 포획하면 습지 생태 균형이 파괴되고, 거미를 없애면 모기와 벌레가 늘어나며, 야생 사슴을 과도하게 사냥하면 숲의 식생 구조가 변하고, 개구리를 해치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연쇄 반응은 전통적인 서사에서는 응보로 단순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생태계의 복잡성과 인간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응보 관념은 비록 미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핵심인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고 선악에는 보답이 있다는 것은 현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과 매우 일치합니다. 양 교수는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학적 진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전통 지혜의 핵심 가치를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꺼비에서 개구리까지, 검은 고양이에서 야생 사슴까지 전통적으로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이 6동물은 민간 신앙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현대 생태계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 관계의 증인이자 문화 전승의 매개체이며 생태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든, 그들의 상징적 의미를 문화적 관점에서 감상하든, 혹은 그들의 영적인 힘을 신비학적 관점에서 느끼든, 이 동물들은 우리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오늘날, 이 영험한 동물들의 의미를 다시 인식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되찾고, 인간과 만물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꺼비로부터 복을 받은 이 노인, 검은 고양이와 신비롭게 소통한 장 교수, 백로의 보호를 받은 왕 노인, 거미 덕분에 운이 트인 유 사장, 금빛불 사슴에게 깨우침을 얻은 진 노인, 그리고 개구리와 공존한 유 할머니처럼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현대적인 지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래된 민간 지혜와 현대 과학은 이 6 영험한 동물들 신상에서 기묘하게 융합됩니다. 이 생명들을 존중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해침으로써 따르는 응보는 아마도 자연계가 인간의 행동에 보내는 경고이자 응답일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다시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 위에서 이 영험한 동물들은 계속해서 대체할 수 없는 정신적 안내자이자 생태적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